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진심 어린 조언 한번 건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좋은 뜻에서 건넨 선의의 한마디가 자칫했다가는 꼰대라는 반응으로 돌아오기 십상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른들의 말씀에는 배울 점도 참 많고 삶을 이롭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 선배로서의 지혜와 삶의 경험이 진하게 녹아들어있는 말일 테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달라지지 않을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하는 말이죠. 저 스스로 이런 말을 하려니 조금 남부끄럽기는 한데요. IT 계열 건실한 중소기업의 창업주이자 사장인 저는 크게 자수성가를 했어요. 일찍이 하늘나라로 떠난 친정 부모님께서는 정해진 장사자리도 없이 이 시장 저 시장을 떠돌며 참 어려운 삶을 사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세상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무척 올곧은 분들이셨다고 자부해요. 제 평생의 기억을 통틀어서 친정 부모님의 모습은 항상 누구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또 누구보다 항상 2시간 늦게 일을 마치는 근면성실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런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마음 한구석으로는 가끔씩 안타까워 보일 때도 있기는 했어요. 물론 존경스럽죠. 대단한 분들이셨죠. 막 철이 들기 시작했던 17 그 시절, 친정 부모님을 향해 어쩌다 한 번씩 품었던 안타까운 심정은 바로 엄마, 나 엄마 딸 맞죠? 글쎄, 아들은 아닐 거라마. 암튼 엄마 딸 맞으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일단 드러나 보자. 난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딱 1시간만이라도 더 주무셔봤으면 좋겠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먹다 남은 식은밥 몇 덩이 급하게 우겨놓고 일을 나가는 게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더 자고 딸내미가 차려놓은 따끈한 아침밥 든든하게 먹고 출근하셨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간단한 아침 밥상 정도는 차릴 수 있는 나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걸? 우리 딸이 차려준 아침밥상이 얼마나 뜨시고 맛있을까? 그치만 지수야, 엄마 생각은 이래. 옛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잖니? 그럼 그 새가 일찍 일어나서 사냥해온 한 끼 식사를 누구 입에 넣어줄까? 아기새. 엄마랑 아빠도 마찬가지야. 다른 부모들처럼 조기 유학이니 원어민 영어학원이니 그런 뒷바라지까지는 해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너에게 전부 다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남들보다 하루를 빨리 시작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요. 옛말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부터 나도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아침 밥상 차려드릴게요. 학교 일찍 가서 예습 복습도 할 겸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아랫물인 딸내미가 나태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근면성실한 삶의 태도를 몸소 익혀가며 자랐어요. 친구들보다 아침 저녁 2시간씩 총 하루 4시간의 시간만큼 더 공부한 덕분에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만점에 가까운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는 저소득층 전형 국비 유학생에 합격되어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죠. 모두가 친정 부모님을 본받아 살아온 덕분인 만큼 하늘 같은 부모님 은혜인 셈이기도 하고요. 비록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가 전부일 정도로 가난하지만 주변 모두에게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남편까지 떡하니 얻었으니 금상첨화였고요. 살아생전 친정 부모님의 모습처럼요. 다만 딱 한 가지 제가 살아오면서 크게 간과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건강이었죠. 30 초반, 결혼 1년차 새댁이던 무렵부터 어쩌다 한 번씩 아랫배에 이상한 불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리열이 갑자기 많아졌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빴던 탓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데다가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젊은데 큰일이야 생기겠냐라는 심정으로 대수롭게 넘겨버리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 가장 위태로운 실책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 그날도 전 며칠째 사무실에서 밤샘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인 모 중견 기업과의 업무 협약 갱신을 앞두고 조율할 내용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런데 회의 중에 깜빡 졸았나 싶었던 제가 눈을 뜬 곳은 아니 글쎄 웬 대학병원 응급실이더라니까요. 어리둥절하니 잠에서 깬 제 곁에는 하늘나라에 계신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 남편과 시모가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저에게 전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상적인 건강검진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겼어요. 그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해왔던 탓에 피로가 쌓여 잠깐 기절한 줄로만 알았거든요. 당연히 별 걱정 없었죠. 수행 맞으면서 하루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회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의료복지 혜택을 늘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덤덤했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를 받아드는 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서지수님 보호자분은 자리에 안 계신가요? 남편은 휴가 처리하러 잠깐 회사에 나갔고요. 어머님은 화장실에. 근데 성인한테도 꼭 보호자가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혼자 들으시는 것보다는 의지할 보호자가 곁에 있는 편이 환자분께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마침 시모가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제 생각은 현실이 되었어요. 가족 중에 특별한 병력이 있으신가요? 시가족 말고요. 친정 쪽에서. 네, 부모님 두 분 다 암으로. 그렇군요. 환자분께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복부에서 종양이 발견됐어요. 위치랑 형태를 봐서는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조직 검사 결과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과 다르지 않았어요. 자궁암 4기. 저도 진단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자궁암은 다른 암과는 다르게 통증이라거나 증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편이 아니어서 병세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더라고요. 다행히 자궁암은 예후가 좋은 편이라서 치료 후 생존율이 80%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저처럼 4기까지 접어든 상태로 발견된 환자들의 경우 생존율이 확 낮아져요. 대략 25% 남짓한 정도로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 딴에는 아직 한창 젊으니 25% 생존율 안에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암이라는 병은 젊은 사람들한테 훨씬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젊은 만큼 세포 생성이 빠르고 많은데 덩달아 암세포도 빠르고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래요. 이래저래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죠. 그 무엇보다 유독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든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이었어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슬픔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은 제가 좌절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덜컥 환자가 되어버린 제가 암 병동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힘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분들은 저에게 감사한 위로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그 중에서도 희한하게 옛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내렴. 남편과 시모의 병수발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이겨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친부모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지극정성이었어요. 단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며 밥까지 호호 불어가며
직접 떠먹여줄 정도였으니까요. 덕분에 전 수술이 가능할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수술 날짜가 잡히던 바로 그날, 시모가 마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척 아주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고향 친구 중에 며느리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하나 있어. 사고 때문이었나요? 암이었어. 너처럼 자궁암. 네? 퇴원하면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이나 한번 가자면서 씩씩하게 수술방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사람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잠잠고 들으렴. 그 며느라이 죽은 뒤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더구나. 너처럼 사업 크게 하는 여자였는데 회사 지분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두지 않은 탓에 애꿎은 유산 엄한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야 말았다고. 유산이랍시고 몇 푼 안 되는 현금만 간신히 챙겼다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니. 우리도 그렇게 되면 쓰겠어? 저 수술 앞두고 있잖아요. 작은 수술도 아니고 큰 수술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왜 굳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니까 정리할 일 있으면 미리 분명하게 정리해둬. 어머님, 목소리 낮춰? 여기 병원이야. 지금 목소리 안 높이게 생겼나요? 너 죽을 확률 높으니까 유산 상속 준비 미리 해두라는 말을 듣고서? 막말로 너 이대로 자식 손주도 없이 죽으면 CM이랑 신랑한테 남는 게 뭐 있다고. 유산밖에 더 있겠어? 어머님 오늘 많이 낯설게 보이네요. 원래 시시각각 변하는 게 사람이야. 글쎄 모르겠고요. 앞으로 병원 오지 마세요. 당분간 얼굴 보고 있기 힘들 것 같네요. 병간호도 차라리 간병인 모시는 쪽이 마음 편할 것 같고요. 알아요.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앞둔 사람이라면 신변 정리에 대한 준비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안병동에 입원하던 순간부터 신변 정리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주 만약이라도 제게 병고라도 생긴다면 사후 처리를 도맡을 사람은 남편이고, 제가 신변 정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고 떠난다면 그 고충을 떠안을 사람도 남편일 테니까요. 다만 그날 제가 기분이 심하게 나빴던 이유는 시모의 태도였어요. 시모는 마치 제가 죽는 걸 기대하는 투로 말했고, 어떻게든 수술을 받아보고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배겨낸 사람 앞에서 유산 욕심과 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니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갑자기 유산 욕심을 드러낸 시모의 속을 저로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한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던 시모의 모습과 말투와 표정들 모두가 예전과는 무척 달라져 있다는 걸. 그렇게 저는 당분간 시모를 멀리하기로 했고, 시모도 그날 이후부터 제 병실을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안도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시모가 끼니 때마다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답장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꿋꿋하게 문자를 전송하는 시모의 행동은 생각할수록 꺼림직했어요. 암 환자 며느리의 건강을 확인하는 일이 무슨 문제라도 되냐고요? 시모의 메시지는 아주 평범하게 안부를 묻는 말로 시작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붙어있는 마지막 문구들이었죠. 먼저 떠난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냐는 둥, 인명은 하늘에 달린 법이니 세상을 너무 원망하지는 말라는 둥, 이게 절 죽을 사람으로 콕 점 찍어두었다는 얘기와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런 문자들이 반복되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에 이른 저는 결국 시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게 되었어요. 차단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들켰지만 고맙게도 모른 척 눈 감아주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에게 뜻밖의 인연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마음 놓고 출퇴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만큼 저를 잘 돌보아주셨던 새 간병인 할머니였죠. 그분은 뭐랄까, 가려운 데를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매력도 있고
꽤나 낭만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세상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는 분이셨어요. 시자 붙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네? 미안해요. 내가 주제넘게 끼어들었지? 요즘 젊은 친구들 남일에 끼어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찮아요. 안 그래도 남편 출근하고 나면 심심해지던 차에 말동무 생기면 저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방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자 붙은 사람들? 다른 환자 간병하다가 다 들었어. 시모라는 사람이 처자가 남길 유산부터 생각하더만.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세상 그래. 제일 진한 건 뭐니 뭐니 해도 핏줄이고 때로는 핏줄보다 진한 것이 돈이고. 맙소사, 핏줄 다음은 돈이라니. 할머니의 능청스러운 어스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말어. 돈이 최고라는 칭찬이 아니라 되려 사람 눈멀게 만드는 게 돈이라고 흉보자는 얘기니까는. 아무튼 간에 이따 저녁부터는 밥알 하나하나 싹싹 긁어 다 먹어. 점심때처럼 두어 숟갈 깨적거리다 내려놓으면 못 써. 한국 사람은 밥심이고 밥심이 든든해야 힘든 수술도 든든하게 잘 이겨내지. 네, 든든하게. 그렇게 다가온 간병인 할머니는 힘든 병원 생활의 유일한 활력소가 되어주었어요. 어느 날에는 지나가다 처자 생각이 났다며 긍정적인 내용들로 꽉 들어찬 시집을 선물해 주는가 하면 긴 시간 먹어온 병원밥에 질려가던 저를 위해 수시로 간식거리들을 챙겨다 주었어요. 할머니 말로는 그냥 아무거나 챙겨왔다고는 했지만 어느덧 병원 경력이 제법 찬 제 눈에는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주치의 선생님에게 물어 제 건강에 해롭지 않은 간식들로 꼼꼼히 신경 썼다는 걸요. 전 그런 간병인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차츰 시모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를 잊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주치의부터 시작해서 의료진 모두가 예우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자궁암이 치사율이 가장 낮다는 점과 간병인 할머니로부터 받은 위로와 살고자 하는 저의 의지, 그리고 살리고자 하는 의료진들의 마음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만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수술 회복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돌아와 눈을 뜬 제 곁에 남편은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회복하는 내내 코빼기조차 비추질 않았어요. 오직 간병인 할머니만이 매일 저의 손을 꼭 붙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줄 뿐이었죠.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도 이상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마치 아픈 딸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할머니의 눈빛이 지금은 회복에 집중하라며 연신 타일렀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건강을 거의 회복한 제가 퇴원을 하던 날에서야 할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내용을 털어놓았어요. 그놈의 망할평, 이제 다 떨쳐낸 거 맞지? 네, 주치의 말로는 향후 5년 정도 예우를 지켜봐야 완치 판정이 나오기는 하는데 수술 경과가 워낙 좋고 제 회복 속도도 빨라서 큰 걱정은 없다네요. 다행이다 얘. 진짜 잘 됐어. 이제 말씀해주세요. 저 이만큼 건강 되찾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내가 일찍이 부모 여인 우리 손주 먹여 살리느라 이 일 저 일 다니고 그러거든. 하필이면 그러다 딱 마주쳐버린 거지. 누구를요? 처자 수술방 들어가던 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청소 용역을 갔는데 아니 글쎄 거기 앉아있더라고. 처자 신랑이. 남편이요? 시어머니가 아니고요? 대체 왜겠어? 땅 보러 왔더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진한 건 핏줄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그 말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 그만큼 진하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어두운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 쉽게 설명하자면 그 부모한테서 똑같은 자식 나온다는 얘기야. 처자가 생사고락을 오가는 순간에도 유산을 먼저 탐냈던 시모처럼 신랑이라는 양반도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뒤로는 사실 지엠이랑 똑같은 인간이었던 셈이지.
아무래도 그랬던 모양이네요. 아니, 지가 나 모르는 돈이 어디 있다고. 그 양반한테는 처자가 암 걸린 순간부터 돈이었던 모양이지. 네? 비싸도 좋으니까 안정적인 매물로다가 추천해달라더라. 와이프 수술 잘못되면 전 재산이 유산으로 떨어질 참이고, 수술 잘 돼봤자 불임 핑계로 이혼 걸어서 재산 반반 갈라먹을 작정이라고. 공인중개사 양반이랑 신랑이랑 친해 보이던데 만해 공인중개사 알아? 알아요. 남편 고향 선배던가 어릴 적부터 꽤 친했다고. 암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일단은 내가 했던 두 번째 말부터 똑똑히 새겨들어. 때로는 핏줄보다 진한 게 돈이라는 말이요. 그거 지독한 돈 냄새에 한번 홀려버린 사람은 핏줄이고 나발이고 눈에 뵈는 것 없다는 뜻이거든. 그니까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돼. 네, 조언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선 저는 현명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간병인 할머니의 말을 되뇌며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마침 시모는 제가 도착했는 줄도 모르는 채로 한바탕 말싸움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자신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부동산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이었던 남편은 시모에게 애걸복걸했어요. 저한테서 이혼 위자료 뜯어내면 꼭 갚을 테니 부동산 잔금 처리를 좀 해달라고요. 이에 시모는 먹고 죽을라 해도 그런 큰 돈은 없다며 남편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는 한편으로 저의 수술 경과를 남편에게 자꾸만 캐물었어요. 수술 진짜 잘 된 거 맞냐고요. 수술 후에도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냐고요. 부모고 자식이고 다 때려치울 기세로 싸워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내내 제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지독한 돈 냄새에 한번 홀려버린 사람은 핏줄이고 나발이고 눈에 뵈지 않는다는 간병인 할머니의 말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분위기 망쳐서 미안한데요. 혼자 보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거든요. 언제 왔니? 의사가 뭐라디? 금방 재발할 거라지? 어머님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수술 예후가 아주 좋답니다. 회복 속도도 빨라서 앞으로 큰 걱정 없겠답니다. 왜요? 실망하셨어요? 유산 못 가져가게 돼서?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만에 하나 수술이 잘못되었다 쳐도 그건 남편 몫이지 어머님 앞으로 돌아갈 돈이 아닌 걸로 아는데? 내 돈이 아들 돈이고 아들 돈이 다 내 돈이지. 부모 자식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 그건 아니지 엄마. 결혼하고 분가해서 나왔으면 엄연히 다른 주머니 된다는 건 몰라? 당신은 두 번째니까 기다려.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물어나 보죠. 유산이 왜 갑자기 탐이 난 건데요? 원래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너 수술 날짜 받아놓고 짐도 챙기고 청소도 해놓을 겸 찾아갔던 집에서 발견한 통장에 돈이 수억씩이더라. 회사 증권들은 몇 배씩이나 되고. 이러니 눈이 안 뒤집히고 백이겠니? 니까 거 하나 죽고 살고에 수억이 들어왔다 사라졌다 하는데 맘만 같아서는 내 손으로 호흡기 수십 번도 더 뗐어. 진짜 정직하게 돈에 미친 거네요. 그니까 안 사람이 얘기하잖아. 그거 엄마 돈 아니라고. 병고 생겼어도 전부 내 돈이라고. 당신 지금 안 사람이라고 했어? 그럼 자기가 안 사람이지 바깥 양반이야? 하긴 아직 불임 사유로 이혼 안 당한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맞기는 하다. 그치? 듣고 있었어? 아니 대체 언제부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내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어도 언젠간 밝혀질 일이었다고. 위자료 하나 믿고 나 수술 받는 동안 땅 보러 다녔던 거잖아. 여보. 아 맞다. 믿는 거 하나 더 있었지. 유산. 벌써 다 들었다면서 뭘 자꾸 캐묻냐? 사람 귀찮기만 하게. 당신이 건드린 게 뭔 줄 알아? 그깟 돈 때문에 해집어 놓은 게 뭔지 알긴 하니? 모성애야.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서름을 들쑤셔 놓은 거라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용을 하려고 들지는 말았어야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변명을 합시고 구구절절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서 할까?
그래봤자 눈 딱 감고 속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됐고 일단 두 사람 따라오시죠. 좋은 소식 하나 안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두 사람을 이끌고 길을 나선 제가 도착한 곳은 변호사가 된 대학교 동아리 후배의 사무실이었어요. 영문 모르는 남편과 시모가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이유로 기가 팍 죽어있는 사이 제가 변호사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죠. 누가 그러더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를 미리 지정해두려는데 지금 가능하지? 특별히 내정해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말해 뭐해. 당연히 남편이지. 그 말에 남편과 시모의 얼굴에서 화사한 미소가 막 보이려던 순간 이혼 소송도 접수해줘. 귀책 사유는 전부 이 인간 쪽으로다가. 뭘 놀라고 그래? 위자료로 재산 반 갈라먹으려고 들었을 만큼 간땡이가 땡땡 쳐부은 양반께서. 무슨 소리야 여보. 증거 없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님. 변론은 법원 판사 앞에서 하는 거고 인간아. 그리고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죽음의 코앞까지 다녀왔던 내가. 그래서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온 내가 꿈에서라도 다시 마주보고 싶지 않은 당신들이랑 굳이 말까지 섞어가면서 괜히 이러쿵 저러쿵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겠냐고. 말을 마친 저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조금 전 시댁에서 남편과 시모에게 제가 일부러 꼬치꼬치 캐물었던 내용들이 전부 담겨있는 녹음 파일이었죠. 그 순간 사색이 된 남편과 시모는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고 저는 제 근방 1km 이내로는 얼씬조차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약속의 말을 녹음한 뒤에야 위자료 없는 이혼에 합의했어요. 합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은 꼴사납게 주랭랑을 쳤고요. 그날 콩밥을 콧구멍으로 쑤셔 먹여도 30년을 먹여도 모자랄 그들을 제가 위자료도 받지 않은 채로 얌전히 이혼해준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있잖아, 난 선배를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응? 내가 괜히 변호사야? 나한테 그냥 다 맡겨놨으면 위자료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덤으로 얹어서 제대로 받아줬을 텐데 뭐하러 협의이혼을 해줘? 굳이 내가 짓밟지 않아도 어차피 인생 파탄 예약이니까. 원래 엄청 가난한 집안이었던 데다가 주제에 가분한 부동산에 그동안 벌었던 전재산 계약금으로 걸어놨잖냐. 나한테 뜯어낸 위자료로 잔금 치르려고 했는데 그 위자료가 싹 날아가 버렸고 그 말은 계약금으로 걸어놓은 전 재산도 싹 날아갈 예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인과응보네. 자업자득이지. 남편의 처지는 제 말 그대로 되었어요. 부동산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전부를 싹 날려먹었거든요. 남편과 시모의 사이는 때로는 핏줄보다 돈이 더 진한 법이라고 했던 간병인 할머니의 말씀처럼 되었고요. 남편은 부동산 잔금을 대신 막아주지 않았다며 시모를 원망하고 시모는 시모대로 괜히 너까지 헛된 수작 부리다가 이혼당하는 바람에 잘나가는 부자 며느리 끝마저 떨어져 버렸다면서 남편을 원망하며 살고 있죠. 저는 건강을 다 회복했어요. 암 수술한 지 어느덧 8년차에 접어들었으니 완치 판정은 진작에 받은 상태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 아래 운동이랑 몸 관리에 신경 쓴 덕분에 암투병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예요. 간병인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론 꾸준히 은혜를 갚고 있죠. 다만 금전적인 보상은 거절하시더군요. 제 발로 직접 할머니를 찾아가 자주 얼굴을 비추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좋겠냐고 물었던 저에게 또 한 번의 가르침을 주었거든요. 진정 은혜를 갚는 법은 발과 얼굴로 갚는 거라고요. 외로운 삶에 제가 종종 찾아뵙고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보답이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는 말 잊지 않으셨죠? 항상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